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우선 슈퍼땡스 댓글 정말 감사해서 이렇게 안내해 드립니다. ZELLOSEV 님이 지금 뭐 상대적 박탈감만큼 힘든 것도 없죠. 그쵸? 그래서 채권보다는 미국 주식을 사자. 채권 투자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렵습니다. 채권 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워렌 버핏도 하지 않는 채권 투자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선희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투자하시는데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나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이나 전기차 이런저런 뉴스가 또 나와서 제가 이거 방송을 좀 쉬엄쉬엄 하려고 하는데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해 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뉴스는 뭐가 나왔냐 보니까 그 비아디가 지금 유럽에서 특히나 프랑스 쪽에 공장을 또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지으려고 알아보고 있고, 비아디 이런 선박 있잖아요. 선박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7,000대 규모를 선적할 수 있는 선박, 예전에 한 작년 정도에 그거를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두 척을 7,000대 정도 실을 수 있는 두 척을 수주했다는데 지금 그게 완성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전체적인 이런 경제 상황이나 그리고 G7 회의, 그 다음에 이제는 브릭스 국가들, 그리고 중국을 필두한 브릭스 오펙 플러스 이쪽에 헤게모니가 어떻게 될 건지, 대만 침공은 진짜 일어날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코스피랑 코스닥은 오늘은 좀 급등을 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는 0.18% 올랐고요. S&P 500은 0.88 마이너스, 그 다음에 타이거 나스닥 100은 0.86 마이너스, 필반나는 0.53, 그 다음에 미국테크 탑10은 0.66 마이너스, 인도 니프티도 0.19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났을 때 저는 그래도 꾸준히 하나씩 매수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2차전지 테마는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2.73%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랑 LNF랑 오늘 뭐 조정을 했다가 오늘 좀 급등을 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터리 아저씨가 은퇴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아저씨가 이제는 은퇴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뭐 차이나 전기차 구성 종목들은 오늘은 대부분 다 올랐는데 소폭 상승을 해서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해야죠, 주가에는 영향을 못 미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아디가 오늘도 올랐는데 오늘 비아디 얘기로 많이 해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엑소모빌이라는 미국의 석유 기업이 있죠. 석유 공룡이죠. 여기에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고 있고, 올해 뭐 석유값이 유가가 폭등하면서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엑소모빌이 이제 전기차 시대에 맞아 리튬을 채굴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대기업조차도 이제는 전기차의 이런 헤게모니가 넘어가는 거를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전기차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광물인 리튬 채굴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금을 투여하고, 어디 지역이냐고 하니까 뭐 어디 지역이라고 하죠? 해당 지역, 그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니까 미 아칸소주,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칸소주에 있는 이런 리튬 광산에 리튬이 뭐 400만 톤이 지금 묻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추 작업을 시작하고 수익성이 인증되면은 작업을 확대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석유 대기업조차도 이제는 진짜 전기차 시대를 인정을 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복 리튬 있잖아요. 강복 리튬이 1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기사는 내일 자세하게 해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강복 리튬이 이제는 전고체 배터리 1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는구나, 중국에서 오히려 먼저 전고체 배터리를 내놓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션 하이테크가 LMFP, 그러니까 망간이 들어가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팩 수준이 지금 킬로와트 시당 190와트가 들어가는 지금 3원기 배터리 있잖아요. 3원기 배터리가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능가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LFP형 배터리가 오히려 성능이 더 좋아지고 망간을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고 가격은 또 싸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원계가 190이 들어가는데
고션 하이테크에서 나온 거는 여기 잘 보이실까 모르는데 240이 된다고 합니다. 240. 여기 써있네. 240이 킬로그램당 240의 밀도가 들어간다는데, 그러면은 LFP를 개량한 거니까 이게 LFP가 3원계보다 밀도가 높죠. 가격은 또 싸고.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LFP 대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모 유튜버는 현 국산차를 빨면서 자꾸 중국을 조금 뭐 안 좋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 사람은 그냥 뇌피셜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에 돈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뭐 배터리 아저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 중국 공산당에 뭐 자금을 받았네 뭐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내 기업에 자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호도하고, 지금 현실은 LFP가 점점 대세로 가고 있고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그걸 왜곡한 채 자기 그냥 뇌피셜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 뭐 기술력만 좋다, 기술력이 좋으니까 앞으로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냥 자기 뇌피셜을 계속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비아디가 2025년까지 유럽에서 전기차 양산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하죠. 비아디는 계속 또 비아디를 또 뭐 현기가 짱이고 비아디가 뭐 못 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계에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현대자동차보다 비아디가 세계 판매량은 더 많이 판매를 할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이거는 거의 팩트라고 보면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 보면은, 지금 비아디가 프랑스 정부와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거 뭐 다 예전 뭐 한 달 전에 마크롱 대통령이 시진핑 만나고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비아디가 또 유럽 공장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었잖아요. 원래 독일 공장, 뭐 독일 거기 포드, 독일에 있는 포드 공장을 알아본다, 아니면 스페인의 뭐 공장을 알아본다, 이렇게 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계속 이런 거를 알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25년에 예정이 돼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뭐 프랑스 장관이 비아디와 진행 중인 협상을 확인한 뭐 여기 매체에서는 지금 비아디가 기존 공장을 인수하는 대신 새 공장을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선호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지금 뭐 비아디가 원래는 프랑스의 전기버스 공장을 생산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원래 있었다고 하는데 생산을 중단하고, 뭐 당시에는 폐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시장을 계속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지금 프랑스에 지금 건설을 하려고 지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그 후보지가 뭐 프랑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면은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데에 판매 계획을 발표하고 어디에 지을지 지금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후보지는 여러 개가 있겠죠. 그 한 곳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쭉 보면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이쪽에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 이렇게 있다. 새로운 공장 부지가 들어갈 곳이 이런 뭐 독프, 스페인, 폴란드, 헝가리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비아디는 이제는 수출로 계속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요. 최근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새로운 국가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이제는 이제 수출을 하는 걸 넘어서 그냥 그 현지에다가 이제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전략을 꾸리고 있고요. 그래서 비아디는 지난 3월 24년 가동을 시작하는 태국 신공장 있잖아요. 여기에 기틀을 마련하고 베트남에도 신공장을 발표했으며, 필리핀, 인도네시아와도 지금 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장을 막 3개 다 짓는 걸로 지금 비아디는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고, 특히나 브라질에도 오래된 포드 공장을 인수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이미 뭐 이렇게 브라질에도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공장에서 전기 버스를 지금 생산하고 있어요. 비아디가 캘리포니아, 미국에 뭐 미국이 뭐 제재한다 뭔다 하는데 미국에 이미 전기 버스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너무 흥분하지 말라고 이렇게 기사에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에서는, 북미에서는 버스에만 머물 가능성이 높으면서 앞으로 승용차는 지금 뭐 영국도 급하고요. 지금 뭐 남미, 그다음에 아프리카,
동남아, 그 다음에 중동 이런 데 판매하기도 급급하기 때문에 북미는 아직 신경 안 쓴다. 북미도 나중에 뭐 자기들이 아쉬우면은 사겠지 하면서 일단은 이 시장부터 공략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유럽부터 이제 알아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아디가 이런 식으로 지금 유럽의 승용차 건설이 타당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유력 후보지가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로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비아디는 작년에 수주한 작년 한 7월인가 8월에 수주한 지금 선박 7,000대 규모, 그러니까 비아디 차량을 7,000대 정도 선적할 수 있는 선박 2대가 지금 뭐 8월에 배송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박에 여기에 실어서 8월에 배송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현재 비아디는 이번 달에 칠레로 가는 전기 버스 있잖아요. 전기 버스. 그래서 상하이를 통해서 코스코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전기 버스를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 이 전기 버스가 칠레로 갈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올해에 30만 대 이상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아디의 이런 수출력, 누가 자꾸 유튜버에서 비아디가 뭐 현대보다 못 팔 거다 이런 헛소리를 너무 해서 막 너무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진짜 그런 거 보면 웃기고요. 진짜 비아디의 이런 판매량은 모르겠어요. 이거 뭐 PHV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파니까 섞어서 파니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저가니까 뭐 현대보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헛소리 그만하시고요. 비아디가 훨씬 많이 팔고 앞으로 생산 라인도 더 늘리고 이런 뭐라 하죠, 판매 루트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보다 외교력이 중국이 더 강합니다. 이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매번 국뽕에 절여져서 그거를 인정 못하고 세계가 돌아가는 거를 인정 못하고 자꾸 정신승리만 하면은 안 됩니다.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 안 되면 그 나라의 기업을 사서 그렇게라도 이윤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못 쓰고 있으면은, 힘을 못 쓰고 있으면 미국 주식을 사든 중국 주식을 사든 사서 이윤을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애국입니다. 그게 애국. 우리나라 기업이 다 잘 되는 건 없잖아요. 무적이 아닌 이상 우리나라가 뭐 미국도 아니고 중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 뭐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이랑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이 회의를 왜 했냐 보면은 지금 중국,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철도 건설, 이게 옛날에 실크로드라고 하시면 아실 거예요. 실크로드처럼 실크로드를 철도로 깔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허브로 나와 있고요. 이 실크로드 지나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중앙아시아를 관통해서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가 중요해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란 존재가 원래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이 빠지면서 이제 아프간이나 이쪽 뭐 중앙아시아 계열에서는 미국보다는 이제 중국이 더 많이 외교력을 갖고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지도자들이랑도 협력을 하고 1대1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철도 교통망을 1대1로라고 해요. 1대1로를 통해서 새로운 실크로드를 개척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예전에 고대 조상들이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 실크로드로 무역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뭐 로마까지 무역을 하면서 뭐 전쟁도 했었죠. 이렇게 무역로를 통해서 전쟁도 하고 무역도 하면서 기술 발전을 하고 문화가 생기고 엄청나게 문명이 형성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이제 다시 이렇게 실크로드, 이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랑 협력한 게 이쪽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은 이 실크로드를 건설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이란과 이라크, 시리아 뭐 이런 중동 국가들의 평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되니까 이제는 이 길을 지나갈 수도 있다.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실크로드가 쌓여서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이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이 라인이 건설되면 중국은 더 많이 수출을 하겠죠. 차이나 전기차를.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1편 올렸는데 내일이나 모레나 2편 올릴게요. 2편에서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 얘기해드리고요. 특히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중국 중심으로 브릭스 국가나 아니면 중동, 오펙 산유국, 남미, 아프리카가 이렇게 뭉치고 있고요. 그래서 멀티폴라라고 하죠. 다극체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고, G7은 자기끼리 G7은 이렇게 모이면서 중국 견제를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이 G7 국가들이 모여서 중국 견제를 하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독일이랑 프랑스, 특히나 영국까지도 살짝 우리가 중국 디커플링 하면서 견제하는 거 좋은데 너무 그렇게 견제하면은 우리 뭐라고 하지? 경제도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교류는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중국 견제를 서로 이렇게 도원 결의를 했지만 결국은 또 동상이몽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래도 중국이랑 거래를 하면서 조금 경제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유럽 국가들은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지금 무시할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철강 지금 생산하는 비율인데 지금 중국이 처음에 예전에 67년에는 3%였습니다. 철강 생산 비율이. 근데 96년에는 14%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에는 3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올라가냐? 지금 현재 22년에는 이렇게까지 올라갔습니다. 비율이 거의 뭐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을 다 중국이 생산해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이란, 뭐 어디야, 브라질, 인도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뭐 G7 국가를 다 억누르고도 남을 정도의 이런 철강 생산량이다. 이게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세계 경제 자원, 뭐 인구, 그다음에 GDP 이런 거를 장악하면서 서로 뭉치면서 넓혀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철강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매번 보여드리는 지표인데 이게 구매력 지수인데 GDP 구매력 지수인데 지금 계속 G7은 이렇게 고령화가 되고 점점 경기 침체가 오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브릭스 국가들은 계속 구매력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무역이나 아니면은 경제나 어디가 더 많이 각광받고 살아나겠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있잖아요. 중국을 한번 봐야겠죠. 중국은 지금 R&D 투자도 무려 뭐 5천억 달러 지출하고 있으면서 매년에 10% 정도 금액을 늘리고 있어서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하이 퀄리티 소사이어티 퍼블리케이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라고 해야죠? 고급 인력도 중국이 더 많이 투자하고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출을 훨씬 많이 하고 있다. 과학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국이 발전할지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브릭스 국가들 있잖아요.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곧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뭐 그 다음에 13개 지원자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G7보다 이런 다국 동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게 미국의 헤게모니와 미국 달러 준비 통화를 점점 약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보시면은 지금 GDP 그로스 지금 2000년부터 20년까지 20년간 GDP 성장률을 보면은 보세요.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그다음에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브라질, 뭐 남아공, 터키 등등 이렇게 훨씬 예전 선진국보다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 브릭스 국가들이 훨씬 많이 성장성도 높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중국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랑 중국도 계속 친해지고 있어요. 왜냐 이거 뭐 전쟁 제재 때문에 그렇죠. 제재 때문에 러시아 원유 수입량을 계속 중국이 싼 값에 수입하면서 더 많이 이득을 보면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러시아랑 계속 더 밀착 관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G7 회의에서 젤렌스키가 지금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룰라도 만남을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 브라질은 앞으로 이제 G7 말고 이쪽 중국에 더 붙어서 다극체제를 한 축으로 갈 이런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G7 회의에는 초대했으니까 가긴 가는데 젤렌스키랑 이런 얘기를 나누기는 좀 그렇죠. 자기는 중립국이니까 가만히 있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중국이 계속 잘 나가다 보면은 미국을 추월할 날도 경제 규모나 이런 게 추월할 날이 올 수밖에 없다.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예전에 미국은
그렇게 경제를 추월하려고 했던 일본 상대로도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거의 뭐 일본 경제를 박살냈었죠. 플라자 합의로 해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중국을 박살내기 위해서 결국 뭐 이렇게 버핏, 머스크, 레이 달리오 이렇게 거물들이 경제 거물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미중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미중 긴장 고조에 뭐 버핏은 TSMC 주식을 다 매각하고 BRD도 절반을 줄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버핏은 최근 대만 TSMC 주식을 대거 매도하고 양안 전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인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TSMC를 다 팔았고 BRD 지분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이 다시 그런 돈으로 산 주식이 어디냐? 마루베니, 스미모토, 이토츠, 미쓰비시 이런 일본의 이런 회사들을 샀거든요. 일본의 이런 무역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어떤 걸 추진하냐? 원자재, 그다음에 식물 이런 거, 식물이 식량 이런 걸 지금 취급하는 이런 무역 상사인데 이런 상사를 왜 샀겠어요? 전쟁이 나면은 당연히 원유값이나 원자재 값이 뛰겠고 그다음에 식량 값이 뛰겠죠. 그런 걸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버핏이 TSMC나 BRD 주식을 반절 팔고 이런 걸 산 거 아닌가. 그래서 버핏조차도 이거 이렇게 계속 다극체제로 가면서 중국을 계속 키워주면은 언젠가는 한번 이게 터질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 같고 머스크조차도 이제 이미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중국의 대만 수복 의지를 간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먹고 싶어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머스크 자체가 이미 뭐 상하이 공장도 있고 테슬라가 그래서 중국 친화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잘 아는 이런 CEO인데 그런 거 보면은 중국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머스크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이 달리오도 지금 중국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미중 전쟁이 직전이다. 그래서 대화 노력도 없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헨리 키신저 지금 뭐 외교의 거의 노장이죠. 레전드죠. 레전드 헨리 키신저가 이러다가 3차 세계 대전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중국과 공존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보다는 이제 협력을 해야 된다. 미국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G7도 디커플링 대신 디스라이킹을 강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디커플링은 말 그대로 커플링을 빼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단결이 아니라 단절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데 그거 말고요. 그냥 디스라이킹 점점 이렇게 점점 너 멀어지나 봐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거 이거를 하자는 걸로 약간 완화적으로 G7에서 이 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 될수록 더욱더 국민들이 힘들어질 것이고 뭐 미국 경제나 아니면은 G7 경제들은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빠르게 지금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다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키워가는 전략을 해야지 만약에 전쟁이 난다 이렇게 하면은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쟁 나면은 차이나 전기차 다 망하잖아요. 차이나 전기차 다 망하니까 좋다. 나는 거기에 투자 안 했다. 나는 국내 주식에 투자했는데 메롱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전쟁 나면은요. 중국에서 만약에 전쟁 나서 중국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 주식도 폭락하고요. 한국 주식도 날아갑니다. 네? 중국 주식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전쟁을 시작했다고 하면은 다 주식들 날아갑니다. 그래서 좋아할 게 없어요. 한국 주식을 투자해서 나는 괜찮아. 중국 투자해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요소수 하나로도 지금 한국 뭐 지금 경제가 마비되니 많이 그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연하게 요소수가 그렇게 그때 이렇게 막혀서 부족했을 때도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데 아예 중국 제재를 해서 중국 수출 공산품들이 한국에 안 들어온다 하면은 한국 경제도 마비됩니다. 물론 미국도 마비되고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 만약에 대만 중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대만을 점령하면은 이거를 미국이랑 뭐 일본이나 한국이 합쳐서 다 싸울까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해줄까 그냥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다 나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뭐
내년에 대만 총통 선거랑 그 다음에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아마 핵심 관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전쟁이 안 나길 바라지만 뭐 전쟁 나도 뭐 좋아한다는 사람들은 그 생각 고쳐먹기 바랍니다. 나면은 다 죽어요. 다 경제가 다 안 좋아지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평화가 유지되길 꼭 바라시고 여러분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꼭 걱정을 갖고 우리 안보나 이런 거는 확실하게 하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홍광미니 있잖아요. GM 울링 자동차 홍광미니가 가격을 최대 1850달러 인하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또 가격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격에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게 보니까 한국 가격으로 한 1300만원짜리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할인을 해서 1300만원에 전기차를 판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꽤 탈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촌 지역에 지금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라는 중국 당국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할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는 갈아 끼우는 배터리 전기 오토바이부터 이렇게 하려고 나와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엑스에서 뭐 이런 전기 배터리 산업 인터배터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갈아 끼는 방식은 뭐 중국이 이미 니오에서 하고 있잖아요. 스왑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30분 이상 충전이 걸리는데 이거를 아예 그냥 갈아 끼면은 5분도 안 걸린다. 그래서 지금 22일 이륜차 업계와 정보에 따르면 지금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는 교환형 배터리 충전 스테이션을 활용해서 서울에 맥도날드 매장 2곳과 경주의 관광용 전기 오토바이 대여 사업자 카빙에서 실증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 30대와 그다음에 교환형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4기, 그다음에 교환형 배터리 66개가 운영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했던 데가 어디냐? 니오잖아요. 니오가 지금 엄청나게 잘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보면 산업부에서 뭐 이런 거 하는데 2030년까지 전부 이륜차를 이제 교체형으로 전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전기로 전환해서 배달용 오토바이는 하루 평균 150에서 200km를 운행한다. 근데 하지만 대부분의 전기 이륜차는 최대 주행거리가 70에서 80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런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전기로 바꾸면서 이 오토바이에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터리 교환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 특히나 이륜차 우리나라에서 뭐 사륜차라고 하면은 자동차는 배터리 수압이 안 될 거예요. 왜냐 워낙 주행거리가 뭐 500km까지도 요즘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은 우리나라 국토는 작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교체 스테이션이 조금 실용성이 없다. 하지만 이런 이륜차들 오토바이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토바이나 아니면은 뭐 버스 택시 뭐 이런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해서 배터리 교환형 스테이션을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거는 이미 니오에서 하고 있죠. 니오에서 이미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1400개나 달하고 있습니다. 총 1400개고요. 지금 유럽에도 진출해서 유럽에는 14개가 지어졌습니다. 14개가 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이 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배터리를 5분 안에 이렇게 완충돼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가 나중에 남는 전력을 충전을 해놓은 다음에 혹시나 전력이 부족할 때 ESS라고 하잖아요. 에너지 저장 시설처럼 이 지역에 이렇게 전력 보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지금 조금 내륙 지역에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데 이게 뭐 국가 사업처럼 이렇게 지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먼저 하고 있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차이나 전기차나 이런 소식들 매번 전달해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ETF는 저는 그냥 꾸준히 가격을 뭐 그렇게 따지지 말고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는 ETF를 투자한다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장기 투자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게 보시고 안전하게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해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제가 말한 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망설임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